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 지금 학부 심리학과 다니고 있고요. 그 심리학과 수업에서 그 장래 희망에 종사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하는 과제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본인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꿈나무라고. 꿈나무. 네. 그래요. 이제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제 네. 꿈나무. 네, 꿈나무님이라고 부를게요. 질문하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심리 치료가가 적성에 맞는 성격이나 특성이 있을까요? 어, 일단 심리치료자, 상담가는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함께 해결할 부분이거나 혹은 좀 어떤 정보나 조언을 주거나 혹은 뭐 위로와 공감을 하거나 그런 어떤 거를 한다고 직업적인 특성을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역할이나 어떤 방식보다는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적성 이런 거를 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적성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친구라는 거는 나와 그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의 역할이나 어떤 활동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이 강해서 어떤 특성, 적성 이런 얘기는 좀 하기는 어렵고 대신 이거를 뭐 성격 특성이나 적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치료자라면 어쨌든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관계에서 끝까지 상대방과 마주해야겠다라는 결심? 어떤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상담을 하다가 내담자가 혹은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좀 되게 무례하거나 되게 공격적으로 치료자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내가 기분이 상한다고 그냥 등 돌리고 외면한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치료자가 되기에는 사실 좀 어렵겠죠. 물론 뭐 직업적으로 치료자를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치료자의 모습은 아닐 거라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 혹은 관심, 태도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거? 약간 막 때리는데 계속 맞고 있으면. 그렇죠. 그거는 성격 특성은 아니고 그거는 상담의 틀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담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 접촉들은 금지해요. 그리고 당연히 물리적인 폭력을 써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기 전에 약속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담자가 어기면 상담은 강제 종결된다. 그리고 또 그런 피해가 클 경우에는 사실 상담실에는 뭐 여기도 이제 CCTV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될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뭐 치료자가 이제 맞으면서까지 그러라는 거는 아니고 어떤 일정한 선을 넘으면 당연히 상담이 강제 종결이 되고 법적으로 처리될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내담자가 뭐 계속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친구한테 혹은 사회생활에서 쟤랑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등 돌리듯이 돌린다면은 그거는 치료자로서는 자세는 아니죠. 네. 질문 물어봐도 되는지 괜찮아요. 모르겠지만 진로에 관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있나요? 후회. 일단은 저는 어떤 고민은 하지만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은 하지만 뭐 잘못 선택했다 이런 후회는 좀 하지 않는 편이에요. 또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걸 심리학 쪽으로 들어오려는 목적이
이 심리학자라는 직업 자체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치료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같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치료도 하고 재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들어왔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업 자체의 어떤 처우나 직업 자체가 가진 어떤 그런 장점들을 바라보고 온 게 아니어서 그래서 좀 더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 자체에 대한 후회는 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20대 때 초반에 이쪽 길을 선택을 이제 해서 들어왔으면 다른 직업들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선택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내가 심리학 쪽으로 들어오게 결심을 한 게 27살이었고, 이제 결심을 한 거는 25살이었고, 편입을 한 게 28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니까 이제 다른 직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모든 직업에는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늘 힘들고 아쉽고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것만 힘들고 저거는 좋아 보여, 그러면 잘못 왔다 이럴 텐데, 어느 직업이든지 항상 힘든 부분들은 있구나 이런 걸 알아서 크게 후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직업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직업 관련된 거기에서도 이제 커리어와 그리고 잡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잡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즘 이제 100세 시대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업, 잡을 가지고 50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수명도 길어지고 어떠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들도 되게 다양화가 되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도 되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쌓고자 하는 커리어가 뭐냐, 내가 바라보는 삶의 지향점이 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약간 제가 약간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내한테 맞는 진로나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되나요?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잖아. 결국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게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거는 별로는 없어요.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충분히 정보를 탐색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봤을 때 크게 고통스럽거나 크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다른 직업에서도 겪을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아지면서 동시에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좀 재밌고 즐겁고 좀 기대가 됐을 때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딱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어느 장면에 가서도 없을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게 어떤 연애건 혹은 결혼이건 친구를 사귀는 거건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건 후회는 없겠지. 근데 사실 그거 자체는 좀 미리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좀. 근데 뭔가 약간 요새는 약간 TV 같은 미디어 같은 거 보면 좀 뭔가 한 직업을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꿈을 지녀야 될 것 같고 그 꿈을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 멋진 사람인 것 같은 약간 조장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게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추구하는 어떤 커리어에서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한 직업을 뭐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 글쎄, 그거는 너무 좀 비현실적인, 그리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일 뿐더러 그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수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기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뚝심을 있게 밀고 나가는 거는 그거는 직업이 아니라 잡이 아니라 커리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수긍하지만, 직업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사실 그거는 어떤 너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직업이랑 커리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커리어는 내가 내 삶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인 거지. 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근데 치료 공동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은 여러 가지예요.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간호사나 혹은 의사도 있을 수는 있고, 혹은 그 일을 그런 어떤 세팅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혹은 내가 만약에 그게 여건이 안 된다면 내가 다른 일반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돈으로 경제적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떤 커리어라는 거는 내 삶의 방향점인 거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관인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나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커리어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수단 정도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커리어가 약간 좀 더 큰 인생의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병원이랑 센터에서 수련 받을 때 차이가 혹시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직접 병원에서 수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변에 다양한 세팅에서 병원에서 센터 수련받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면, 일단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임상심리 전문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수련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임상심리 전문가는 3년 수련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 중에 1년은 꼭 베드가 있는 정신과에서만 수련을 받아야 됐어요. 베드가 있는. 그리고 2년은 꼭 베드가 뭐 있지 않아도, 혹은 뭐 정신과가 아니어도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석사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자세한 거는 모르고 대부분 이제 우리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은 병원 3년 들어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병원에 3년 수련 들어가면은 1년은 뭐 당연히 쳐주고 2년은 병원이어도 되고 센터여도 되고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임상심 연구 밑에서 수련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어떤 위치가 조금씩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심리학자 중심의 세팅이 아니라 의사 중심의 세팅이어서 어떤 제한, 그러니까 수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 병원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련제도 점점 치열해지니까 임상심리학회에서 그 1년 베드가 있는 병원에서 일해야 된다는 어떤 이 규정을 좀 바꿔서, 베드가 있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학회가 인정한 필수 수련기관에서 일하면 1년을 인정해 주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꼭 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임상심리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병원과 센터, 특히 이제 심리학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이제 예로 든다면,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병원의 의사들이 임상심리 전문가를 어떤 자신들의 치료의 어떤 파트너로 인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환자를 만나서 치료를 하는데 자신을 돕는 보조 인력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역할로 기대를 하느냐? 당연히 심리 검사, 심리 평가를 하는 전문가로 인식을 하는 거야. 마치 내과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은 환자 피 검사를 할 때 자기가 직접 피를 뽑아서 기계를 돌려서 이제 수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임상병리실로 보내잖아요. 그럼 임상병리실에서는 임상병리사들이 피도 뽑고 그걸 검사를 해서 이제 내과 전문의한테 레포트를 주면, 전문의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환자를 만나서 약 처방도 하고 이제 하듯이, 정신과에서도 환자들이 오면은 물론 뭐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병원 수련을 들어가게 되는 병원들이 주로 이제 종합병원이고 대학병원이니까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많은 경우 이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의료인들, 간호사는 물론 뭐 임상병리사, 온갖 의료기사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이제 자신이 오더를 내리면 오더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당연히 임상심리사도 병원에 들어가면은 검사를 주로 하게 돼요. 그게 주 업무예요. 그러니까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병원으로 수련 들어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검사를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뿐 아니라 심리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임상심리 수련생들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환자들은 또 치료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병원 세팅은 치료할 수 있도록 어떤 환자 케이스나 이런 걸 주지 않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병원에 수련에 들어간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모교로 나와서 모교 학생상담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치료 시간을 채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신 이제 병원 수련 들어가면은 정말 많이 하는 게 검사기 때문에 심리 검사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상담심리 전문가나 건강심리 전문가 같은 우리 쪽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뭐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해서 우리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사는 탁월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약해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상담센터로,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가 운영하는 이제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업 세팅에서는 검사 수요가 뭐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검사와 상담을 좀 비중 있게 좀 고르게 경험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꿈나무님도 병원에 가면 뭐 대학병원에 가면은 인턴 있고 레지던트 있잖아요. 내 주치의도 있지만 그럼 주치의를 만나서 뭐 내가 뭐 수술을 받든지 내가 이제 뭘 해서, 근데 주치의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회진 오고 땡이지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주로 이제 인턴이 레지던트들하고 자꾸만 묻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거부감이 없으니까 여러 치료자들과 관계를 다 맺기도 하지만 상담센터에 왔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온 그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를 원하지, 상담센터 왔는데 갑자기 대표가 나와서 수련생이랑 상담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내담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나 돈 내고 나는 전문가한테 받겠다 이제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처럼 주 치료는 전문가랑 하지만 정보를 같이 수련생과 전문가가 공유하면서 수련생이 자주 연락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몸의 정보에 대한 것보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개인 정보들을 내가 믿고 있는 전문가 선생님이 다른 수련생이랑 공유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대체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센터에 와서 상담 어떤 수련도 병원보다는 당연히 이제 케이스가 많이 주어질 수 있기는 하더라도 생각만큼 이렇게 이제 그런 상담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 또 검사도, 병원에는 그래도 이제 검사라도 하는데 개업 세팅에서는 검사 이제 내담자한테 하라 그러면은 비용이 적어도 한 30만 원 이상은 나오니까 이제 그럼 되묻죠. 이걸 꼭 해야 되냐? 상담비도 비싼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검사하라고 하면 환자들이 거의 다 오케이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검사가 몇십만 원이더라도 어떤 병원이 갖고 있는, 의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의사가 뭐 검사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비싸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센터에서의 수련은 상담과 검사 비중은 좀 비슷하게 가져갈 수는 있더라도 이제 사실은 직접 수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 자체가 좀 많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센터 수련 들어가면은 임상 쪽은 센터 수련은 많이는 가진 않지만 이제 상담 심리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센터 수련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생 상담 센터 같이 이렇게
그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는 기관에서는 수련생들도 케이스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왔을 때 저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기관을 보고 가지 특별히 어떤 선생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접수 면담을 하고 지금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 수련생들이 있는데 어느 쪽 하고 싶냐? 그러면은 저는 뭐 자격증 있는 쌤한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상담 케이스가 많으면 여기다 지금 대기를 하면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제 수련 선생님은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련 선생님도 뭐 상담 잘 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수련 선생님도 상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한테 슈퍼비전을 받기 때문에 상담의 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제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오케이를 해서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수련생들이 들어가서 케이스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개업한 세팅에서는 이제 케이스 자체가 수련생에 잘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관에서는 수련생들을 뽑아놓고 이제 본인들끼리 집단 상담을 시키거나 니네들이 내담자를 구해와서 상담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럼 이제 수련생을 왜 뽑냐? 사실 이제 전문가 수련생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산업인력공단 같은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케이스를 줄 수 없으니까 케이스 대신 교육으로 대체를 해. 그래서 이제 교육비를 받죠. 그래서 수련을 들어가서 내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수련했다는 도장을 받는 그런 식이 돼서 어쨌든 그런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비 명목, 수련비 명목으로 수입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제 센터들도 네 많이 있죠. 전문가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도 막 수련비 받고 막 너가 내담자 모집해와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병원 세팅에서는 그렇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 세팅에서는 일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심리검사를 권유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리검사는 굳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왜 병원 가면은 내 주치의가 직접 나를 검사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그 검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에서 상담 케이스를 얻을 수 없다면 이제 그거는 각자 알아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약간 병원에서 하는 게 개혁수보다 좀 더 안정.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 병원 수련을 당연히 추천을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 수련만을 이제 고집했을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는 있지. 근데 센터도 들으니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딱히 치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병원 수련을 나와서 그다음 그럼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세팅을 이제 자기가 찾아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검사를 굉장히 잘하지만 잘하는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도 하면서 꼭 상담을 할 수 있는 세팅에서 일을 하도록 많이 권유를 해요. 권유를 하고 아주 가끔 수련생들에게 또 케이스를 좀 주는 센터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수련생으로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내가 이제 말한 거는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치료 케이스를 받는 거는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저는 약간 병원 가면 검사, 센터 가면 치료 이렇게 특화돼서 배울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심리상담에 대한 저항감이 큰 거랑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센터 오기도 힘든데 당연히 한 번 왔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서 수련생한테 상담을 좀 받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럼 약간 병원에서 약간 수련 받은 다음에 자격증 가지고 그거 갖고 상담을 같이 다시 배워 나가는 게 그렇죠. 좀 현실적인.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검사를 하면은 수입이 꽤 많아져요. 수입이.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빼서 상담을 한다면 이제 수입의 감소를 좀 본인이 견뎌낼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어떤 변화점을 잘 이렇게 뭐 그래서 계속 검사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은 점점 더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선배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1년은 병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그럼 이제 정신보건 2급이라도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쪽을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이제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선배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거 1급 가지고 나와도 아니 1년을 하면 2급이 나와요. 아는 2급. 1년에서 2급 가지고 나와도 약간 받기 어렵. 어떤 거를? 상담 트레이닝을 받기 어렵. 상담 트레이닝,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어려운 게 그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서 상담 트레이닝을 받겠다라고 말하면은 사실 힘들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임상 트레이닝 장면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무급이에요. 최악의 경우가. 그 이유는 임상 수련생들이 들어가는 세팅은 적어도 임상 수련생들이 해당 기관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준다든지 그럼 그거는 해당 기관의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 쪽에서는 내가 상담을 해서 수련생이지만 그 기관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학생상담센터 같은 거기는 수익 기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련생들이 상담을 하더라도 학생상담센터에 수입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돈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담 수련생들이 상담을 하면은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한테 슈퍼비전 피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학생상담센터에 있는 슈퍼바이저는 자기 밑에 있는 수련이니까 무료로 해주더라도 상담 쪽은 되게 다양한 슈퍼바이저를 만나는 게 중요해서 외부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내가 무료로 상담받은 거를 슈퍼비전을 받으려면 내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그래서 임상 쪽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무급이지만 상담 쪽에서는 가장 좋은 경우가 무급인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보통 돈을 많이 내고 수련을 받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병원 1년 하고 정신보건 2급 가지고 나와서 상담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약간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지. 대신 이제 정신보건 2급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주 파트라도 일할 수 있는 세팅을 이제 찾아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아니까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 중에 3분의 1은 다른 길로 틀어요. 내가 석사를 나와도 나를 웰컴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슬픈. 또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아주 운영이 잘 되는 심리상담센터를 되게 큰 상담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을 할 때 수련생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시키면서 월급을 주면 되지. 근데 대부분의 상담센터들이 세팅이 작거든.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이 있어요. 근데 집단 상담이 꽤 많은데 집단 상담은 이제 리더와 브리더가 있는데 보통 이제 브리더 자리에 수련생을 이제 브리더로 뽑기도 해요. 그러면은 리더가 부재할 때 이제 브리더가 혼자서 가끔 이제 하기도 하고 혹은 출석 체크나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집단 상담은 수익이 나는 거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브리더로 들어온 수련생들한테 페이를 주지. 근데 개인 상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팅에서는 대부분 전문가 한 사람을 찾지 수련생을 찾아서 돈을 내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주변의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집단 상담이 많으면 수련생한테 월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다들 그게 뭔 소린가 하고 우리는 이제 딱 치료하면은 개인 치료만 생각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게 받아들이진 않죠. 그래서 집단 상담을 주로 하시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단 상담을 들어왔는데 뭐 리더도 있지만 보통 이제 리더를 보고 오잖아요. 근데 브리더 선생님도 되게 좋아. 그럼 이제 저 브리더 선생님한테 상담 받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련생도 우리는 페이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분이 일한 만큼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주로 개인 상담 개인 상담 중심의 세팅인 센터에서는 수련생들이 어떤 센터의 잡무만을 하거나 행정만을 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얼굴을 받지 자기가 상담한 케이스에 대한 페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수련생으로서 상담 트레이닝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게 어쨌든 케이스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학교 상담센터를 가는 거지. 거기에 가서 이제 자기 돈 내면서 수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비가 교육비 명목으로, 학생 상담센터는 그래도 센터장이 수련생들 대상으로 뭐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련비가 보통 저렴해야 한 학기에 뭐 경우에 따라 하지만 50에서 60, 70 정도 이제 되는데, 일반 개업 세팅에서는 이제 수련생들한테 뭐 한 학기에 뭐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이제 받는 경우들도 많지. 그러면서 슈퍼비전 해주거나 교육해주거나 이런 명목으로 이제 교육비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쪽 분야 사람들이 이게 결국에는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 왜 우리끼리 여기서 서로 이러고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는 도제식으로 진행되는 시스템들은 거의 다 그렇다. 예를 들어서 뭐 비교 대상은 딱히 좀 그렇진 않지만 뭐 음악하는 사람들도 다 제자들 레슨한 걸로 먹고 살고, 자기네들이 연주하면은 제자들 다 불러서 관객 채우고 하는 것처럼 도제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경우들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거를 좀 넓혀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수련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급수련, 그러니까 임상심리에서는 사실은 무급수련생 제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은데, 상담 쪽은 이렇게 무급이라도 좋겠다, 돈만 안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되게 좀 되게 당황스러운 이제 직업 과정 중에 하나죠. 근데 2000년대 되게 오랫동안 심리학 공부 공동체에 시작해서 집단상담센터 아카데미까지 하게 되셨는데, 어깨가 약간 진보하거나 약간 퇴보한 점이 있다면 일단 우리는 뭐 퇴보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상황이 안 좋아질 수는 없다. 상황이 워낙 오랫동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이 변한 부분이 있다면, 옛날에는 제가 이제 2002년에 처음 이제 편입을 해서 2004년에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심리학의 대중화는 심리학자들의 관심 분야가 거의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뭐 당연히 관심도 없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들도 자신들의 생계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심리학자로서 어떤 대변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그리고 또 심리학 관련 대중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이어 더불어서 이렇게 상담센터들도, 심리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담센터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학회 차원에서도 대중들과의 소통하는 것들을 더욱더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뭐라 그럴까? 많이 발전된 점, 좋은 점이다. 그리고 이어 더불어서 한 6년, 7년 정도부터는 대기업 중심으로 상담자들을, 심리학자들을 뽑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 내 상담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경찰 쪽에서도 프로파일러, 행동분석관이나 혹은 피해자 심리상담 요원 같은 이런 관련 전공자들을 뽑는 경우들도 많아져서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직업 세팅들이 생겨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퇴보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제 한국심리학회 밑에 다양한 분과학회들이 있거든요. 임상, 상담, 건강 같은 다양한 분과학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분과학회들의 색깔이 임상이나 상담은 좀 비슷하고 건강까지 비슷하지만 사실 실험심리 쪽이나 뭐 혹은 뭐 발달심리 혹은 뭐 사회심리, 문화심리 이쪽은 응용이 아니라 순수 학문이기 때문에 심리학회 전체가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여전히 심리학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학회 간에 어떤 첨예한 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자격증 문제인데 결국에는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자격증, 건강심리 전문가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학회 자격증이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야 우리 심리학자들 숫자도 적은데 우리가 자격증을 우리끼리 통일해서라도 좀 힘있게 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임상이나 상담 쪽 자격증은 따기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다른 쪽 자격증은 따는 게 좀 수월해요. 그런데 기존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딴 자격증을 이제는 쟤네들이랑 같은 부류를 치자고 라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뭐 그나마 이제 한국심리학회에서 이제 일반 심리사라는 들어봤어요? 일반 심리사? 아, 네. 대학생들한테 막 따라고 그렇지. 홍보하던데. 이제 사실은 그게 겨우 그것만 이제 합의를 본 거야. 학회에서는 이제 그거를 만들고 일반 심리 전문가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심리학 전문가들이 좀 자격증 하나로 좀 통일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 분과학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과연 우리가 같은 배를 탔냐 아니면 서로 다른 배를 탔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도 좀 어떤 의견 대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혹은 이제 간호 쪽이나 혹은 뭐 정신과 의사들 쪽이나 관련 분야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해야 될 때 이 심리학자들의 어떤 구심점은 좀 약한 편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숫자도 적은데 그래서 분과학회들이 굉장히 색깔이 너무 강한 게 여전히 우리가 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상담 쪽에서도 이제 정신건강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임상심리학회는 또 다른 의견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된 국가 자격증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학회들 간의 의견과 그런 대립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산이 아니냐. 근데 약간 하는 일이 다를 것 같은데 자격증을 통합한다고 약간 통합은 좋겠지만 하는 일이 다른데 자격증을 통합하면 그게 약간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분 전공은 발달 심리를 하셔서 그냥 발달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또 실제로 상담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전문성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일들이냐.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일이라면 처음에 임상심리학을 만든 위트머라는 심리학자는 인지심리학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심리학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를 만들고 있어. 대표적인 게 건강심리예요. 우리나라의 건강심리 전공이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2군데밖에 없는데 그 2군데 건강심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의 석사 박사 전공이 건강심리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건강심리에 관심을 바꿔서 건강심리 쪽 연구를 하고 하는 거라서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다른 일이냐? 그럴 경우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약간 이 학회마다 다 사무실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 약간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회원 관리 유지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또 이제 임상학회만 보더라도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분야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의 문제와 함께 밥그릇의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은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시험을 패스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주로 이제 임상심리학계 회원들은 산업인력권단 자격증이 임상심리사라는 어떤 전문성을 훼손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자격증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임상심리학자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임상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이 자격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저변학대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전문성을 쌓아야지, 우리의 전문성만 유지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세팅을 다 뺏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성을 확립하는 게 먼저냐, 저변을 확대하는 게 먼저냐. 근데 반면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저변학대를 정말 잘했지. 근데 하지만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회심리요? 아니, 사회복지. 아, 사회복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동안 전문성 추구를 하다가, 전문성 추구를 한다는 거는 석사 이상의 3년 수련을 시켜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 120, 150 주는 데는 석사 나오고 3년 수련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를 다 다른 분야로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을 추진했던 이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좀 저변 확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약간 심리 치료자로 생계를 꾸리기가 힘들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약간 물가는 올라가는데 평균 임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글도 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뭐 물가와 평균 임금은 확실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 같고, 뭐 지난번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저임금이 많은 국가들은 또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은데, 치료자로 생계를 꾸려가는 거는 어떤 직업 세팅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상담하는 임상 전문가 혹은 상담 전문가인 친구들은 대기업 연봉을 받고, 그리고 경찰 쪽에 있는 친구들은 경찰 연봉을 받고, 뭐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서 있는 슈퍼바이저들은 병원 급여 체계를 이제 받는데,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평균으로 따지자면은 우리의 어떤 학력이나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수련 과정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서는 임금이 낮은 편이죠. 임금이 낮아요. 그 이유는, 이건 이제 직업은 이거야. 직업이라는 거는 대중들과 소통되지 않으면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너무 저변학대가 안 돼 있는 상황을 오랫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이제 꿈나무님이 주변에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뭐 이제 본인 부모님 계신 모르겠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막 싸워요.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이 막 이혼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서 선택해서 엄마 아빠 이제 부부 상담 좀 받아보라고 하면은 받으실까? 그럼 이제 만약에 물으실 수 있겠지, 얼마냐? 그럼 뭐 부부 상담 본인이 알아보니까 뭐 1시간 반 2시간에 뭐 30, 40이다. 그럼 뭐 한 번 받으면 되냐? 뭐 상담을 어떻게 한 번만이야? 엄마 상담 10번 받아야 된다. 그럼 받으시겠냐고. 안 받으실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일이고, 부부 상담 같은 경우, 가족 상담 같은 경우 시간당 20만 원 내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부부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질문이 그 다음 그게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는 저변 확대를 많이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개업 세팅에서 가장 되게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업형 상담센터들이거든요. 기업형, 쉽게 말해서 심리학자가 아닌 일반 경영하는 사람들이 상담소를 전국에 쫙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전공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는데, 그 비율이 말도 안 되게 퍼센트가, 쉽게 말해서 이제 10만 원을 받으면 이제 상담한 사람한테는 뭐 2만 5천 원? 3만 원? 많이 줘야 3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생계의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작심하고
작심하고 본인이 임상심리학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본인의 영역들을 준비해 가면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어느 정도 승화했다가는 좀 안정되게 갈 수 있는데 그냥 나 자격증 따면 어디 가서 나한테 뭐 연봉 몇천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랬다 딱 나오면 운이 좋아서 그런데 자리 들어가면은 돈 좀 벌 수 있더라도 그게 아니면 자격증은 땄는데 어디서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기업형 상담스터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은 뭐 상담 물론 거기 케이스야 많이 준다고 하지만 뭐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저변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나는 그래서 책 이제 내고 아니 뭐 책은 낼 수 없으니까 블로그를 하는 거지. 블로그를 하고 본인의 고민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라는 거는 뭐 먹을까 이런 고민 말고 본인이 이제 심리학도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저변학대 관한 할 수 있을까 그런 글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을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서 올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 꿈나무님의 어쨌든 이게 전문성과 함께 성장을 해가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온라인 활동이었고, 주변에 어떤 대중들과 소통하는 어떤 심리학자들 중에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금 직업인으로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대중들과, 그러니까 대중들은 네가 뭘 하는지를 알면,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대중들은 얼마든지 찾아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약간 고민 같은 거 약간 올리면은 약간 상담가인데 약간 이 사람도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꼭 어떤 한 방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근데 저변 블로그가 제일 중요한. 그쵸.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블로그, 그치. 그래서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많이 올렸었고, 그리고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심리학 공부했을 때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왜 학부 때 수업 들으면 영화 사례 분석 이런 거 종종 안 했어요? 오늘 뭐 이제 상담 심리 수업할 때 교수님이 너네 사례 분석, 사례 좀 발표를 하는데 없으면 영화에서라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이상 심리 수업 때는 거의 우리 그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상 심리,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나오는 영화들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올리고. 근데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요. 내가 허접한 학부생 수준으로 괜히 올렸다가 지금이니까 이제 올려도 되는 거야. 학부생이니까. 나중에 전문가가 됐는데 허접하게 올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허접하게 올려도 본인 글을 보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 되진 않아. 그거를 자세히 읽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한 10명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시간만 가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러면은 꼭 본인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거 보고 도움을 받고 나도 상담 좀 받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야 우리 지금에서 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단 시장을 키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아까 하시는 건가? 무임금 수령을 받게 되면 보통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나요? 어떤 선배는 과외하고, 내가 아는 선배는 과외하는 선배도 있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풀타임이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는 그냥 무임금인데 풀타임인 경우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야지. 네.
근데 그 아까 전에 막 그런 저임금 일자리라도 다른 업계에 안 뺏기려면 일단 상담 심리 전공자들이 막 들어가야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약간 노동 시장이 되게 양분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고착화 계속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학회가 취했던 전략은 고급화 전략이었던 거야. 근데 결국에는 고급화 전략을 하니까 저변 확대가 안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대중들은 심리학자들을 고급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들이 생긴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예요. 원래 이름이 청소년 상담원이었거든. 이름이 바뀌었어요.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으로.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복지사가 일하게 됐나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는 거야. 복지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국가 정책이 복지가 강조되면서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진짜 상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었는데, 막상 청소년 상담센터에 상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복지사들이 많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복지 쪽에서 사업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는 거고, 물론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해 반대하는 심리학자도 있지. 꿈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서 값싼 노동 인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의 전문성은 결국에는 대중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고급 인력이라고 한다고 고급 인력이 되진 않거든. 우리끼리 고급 인력 아무리 외쳐도 누가 우리를 고급 인력으로 인정해주나? 우리를 아예 모르는데.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도 그러지. 일단 우리가 스스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전문성 인정받기 전까지는 너무 좀 우리가 좋은 일자리만 추구하게 된다면 아예 기회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정말 심리학자로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일단은 현장에 들어가서 힘들더라도 전문성을 쌓을 필요가 있고, 그 전문성이 인정받으면 당연히 고급 인력으로 인정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끝나지 않을 논쟁이기도 하지. 응? 그리고 약간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그렇죠. 근데 임상심리 베이스에서 상담심리 베이스로 확장해 가는 게 그 반대보다 수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임상과 상담을 어떻게 구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임상과 상담은? 약간 임상은 검사 좀 위주고 치유 조금 하고, 상담 그리고 약간 좀 큰 정신병 자료 상담은 좀 검사 적게 하고 상담 많이 하고, 약간 좀 더 일반인 대상으로. 예전에는 어떤 정신과에서 약물을 타먹는 사람과 그냥 일반인들의 구분이 옛날에 비교적 좀 명확했어요. 왜냐면 웬만큼 힘들지 않아서는 정신과를 가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주로 심각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고, 아닌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약물이 발전하면서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도 약물 치료 받으면서 일상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사실 그렇게 어쨌든 그 정신장애가 심각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건 좀 어렵고,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에서 훈련받은 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도 병원에서 계속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개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개업을 해버리면 사실은 병원에서 훈련받았던 것들이 별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 그럼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도 훨씬 많고.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일반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라면은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치료도 하면서 연구도 할 수 있는 세팅이 확실하게 임상심리 세팅이 이제 많다면 뭔가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확립이 될 텐데 사실 지금은 이제 병원 세팅에서도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임상심리학자들의 위치가 요즘에는 어떤 임상과 상담을 구분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또 병원에서 주로 검사만 했던 사람들은 일반 내담자들을 만나 상담할 때에도 내담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보다는 넌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평가를 해서 상담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상담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조금 증상이 심각한 어떤 중독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다룰지? 라고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그거는 서로 다 어려운 문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신 그런 건 있죠. 상담 심리를 전공했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사람이 상담센터 와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팅 자체를 확장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표현이 맞는데 전문성의 문제라면 꼭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게 다른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배우의 기준으로 본다면 배우 약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둘 다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둘 다 배운다는 게 마치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라고 보는 게 맞아. 하나야.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친구들한테는 정신병리 공부를 더 많이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정신과에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얘기해주면 그 친구는 그럼 병원 가서 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약물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친구는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과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임상하는 친구들은 내담자랑 얘기를 하는데 내담자가 정말 뭔가 중요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느껴지는데도 그냥 늘 병원에서 평가만 하듯이 판단만 하고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결국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되지 않냐.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임상 전공하는 친구들은 심리치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상담하는 친구들은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은 약간 이 둘이 구분된 편인가요? 아니면 통합된 편인가요? 임상이랑 상담이랑? 사실 상담은 원래 심리학의 할 분야가 아니에요. 진짜요? 상담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하나의 일상의 프랙티스였어. 연애 이런 것처럼 상담. 왜 우리도 그렇잖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입시 때 되면은 야 너 선생님 찾아와라. 무슨 상담 해줄게 이러잖아요. 무슨 상담 해준다 그래? 진로 상담, 진학 상담.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는 부동산 상담. 은행 가면은 투자 상담 하듯이 상담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조언이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상담인 거야. 그래서 상담은 원래 하나의 일상활동인데 이거를 체계화시켜놓은 사람이 심리학자여서 그게 심리학의 하위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아동학에서는 아동 상담으로 가족학에서는 가족 상담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상담은 심리학의 전유물은 아니고 반면 이제 임상을 위트머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어떤 한 학생의 학습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학습 클리닉을 만든 게 이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의 시작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임상은 심리학의 하위 분야로 시작했지만 상담은 일상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상담에서도 특별히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거를 심리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상담, 결국에는 이제 심리상담과 임상 심리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학회도 임상심리학의 상담학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학회 회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갈라지게 된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담 쪽 하는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자 중에는 되게 소수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리학자들이 좀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 심리학과에도 상담 전공 없는 학교가 많아요. 본인 학교에도 없지 않나? 있나? 교육대에 그치. 있는데 교육학 사범대사 맞아요.
교육학과에는 상담 전공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회 구성원들을 봐더라도 임상심리학회는 다 심리학 출신인데 상담심리학회는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뭐 상담학, 뭐 그리고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처럼 종교 쪽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야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어깨 떠나는 주된 이유가 그 치료할 때 소진을 되게 많이 얘기하시던데 혹시 막 소진을 적게 하기 위한 자세? 본인의 소진을 적게 하기 위한 노하우 같은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면 소진이 빨리 돼.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들이랑 놀아줘야 된다.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지쳐요. 그럼 역할이 아니라 뭘 하면 되냐? 같이 놀면 돼. 근데 놀다가 내가 놀기 싫잖아요? 그럼 아빠 좀 잘 거야. 아빠 깨우지 마. 아빠 잘 거야. 그럼 애들이 뭐 아빠 놀아줘 이제 이러겠죠. 근데 나는 내가 얘네들에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 생각하고 실제로 함께 놀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하면은 소진이 덜 돼요. 그러니까 상담도 마찬가지야. 치료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역할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잠깐만 참게 돼.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상담을 할 때 상담자도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꿈남이랑 저랑 함께 관계를 맺기보다는 본인이 나한테 묻고 싶으면 그걸 대답해야 되니까 난 이건 역할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둘이 친구여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나도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지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싶으면 위로하지만 본인의 고민이 내가 매우 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나는 네 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고 나도 솔직하게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확실히 소진은 좀 덜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가 아니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아빠로서 하더라도 때로는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는 이제 치료자로서도 그렇게 이제 좀 힘들 때에는 나의 힘든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들 혹은 뭐 슈퍼바이저 이런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공감하고 또 이해받고 하다 보면은 이제 소진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상담이나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하는 이제 내가 뭐 할 때도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역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해라.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는 어쩌면 너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은 자기를 네가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바랄 거라고. 그래서 상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 계속 함께 그 사람의, 그럼 물론 그 사람 중심으로 해야겠지. 그 사람 중심으로 함께 하는 거라서 상담 때 치료자도 할 얘기를 어느 정도 하면 소진은 좀 덜 와요. 그럼 안 좋아하는 내 남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있을 수 있고 물어보는 거지. 어떤 게 안 좋냐? 그러면은 나는 선생님이 무조건 내 말에 무조건 공감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러 주랴? 그러면은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해주지 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 나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으면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얘기해주고 속상하면 속상하다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을 원하지 많은 경우 어떤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상담자가 무조건 고개를 끄덕거리길 원하는 사람들도 저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결국에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은 처음에 이제 상담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지. 상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상담은 쉽지 않다, 변화의 과정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준비를 좀 시키죠. 근데 이게 심리치료 직업군이 약간 10년째 유망 직종이라고, 그냥 10년째 유망하기만 하다고 하는데, 약간 심리치료자의 생계 문제나 대우 문제가 미래로 갈수록 약간 좋아질지 아니면 약간 나빠질지 혹시 전망 같은 건 있으신가요?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기는 할 테지만 그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전체적으로는. 대신 개인차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해. 개인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심리 전문가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가 없는 문화예요. 집단주의 문화 자체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 남 얘기하지, 가족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 가서 네 감정 드러내지 마라. 열심히 해라. 참아라. 사람들을 믿지 마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입단속을 하고 살아야 됐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상,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와서 부모님 이야기, 부모님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부모님 욕하는 것 같다고. 부모님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삶에 부모님이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그거를 얘기하자는 건데도, 그래서 어떤 이런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전망은 좋아지겠지만 그 좋아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다. 그러면은 대신 어떤 게 좀 다르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은 다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자신의 직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시도하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은 지금도 직업적으로 되게 안정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가 대학원만 가고 내가 무조건 수련만 들어가고 자격증만 따면 어디 가서 날 써주겠지라고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고 자격증 딱 나온 친구들은 고민한다니까? 정말 진짜 많이 고민해요. 내가 대학원 입시 강좌를 한 10년 해서 이쪽 사람 되게 많이 하는데, 전문가 따고 와서 나한테 그래. 선생님 저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내가 너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생각 안 해봤냐? 그랬더니 생각 안 해봤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까지 땄는데 또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직업적인 안정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딱 했을 경우에는 그 직업을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인프라나 시스템이 딱 돼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닌 거야, 이쪽은.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직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웃기게도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자에게서 필요한 거는 모험 정신이야. 도전 정신. 근데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이쪽 직업군 선택하시는 분 약간 성격적 특성이 약간 안 그렇죠? 안 그럴 것 같네. 약간 조심스러운. 맞아요. 이쪽 분야 사람들이 대체로 내향적이고 되게 소극적이고 조심스럽지. 맞아. 아주 잘 파악했어.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진취적인 사람들은 심리학과 안 오고 사회학과나 경영학과나 이런 데로 가서 뭔가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심리학자 직업이 10년째 유망 직종이란 말은 틀린 말이야. 50년째 유망 직종이야. 우리나라 심리학에 들어온 때부터 계속 유망 직종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유망 직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상담 같은 건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낮을까요? 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과 위로 중심의 상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담자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더라도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라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AI가 그 수요를 많이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담할 때 이제
내담자나 집단원들이랑 같이 많이 싸우라고 얘기해. 가족처럼. 근데 그렇잖아. 좀 나랑 거리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위로해 주잖아. 근데 혹시 형제가 있어요? 네. 뭐 위에 아래야? 위쪽에. 위에?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게 언니라면 근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 그럼 처음엔 언니 힘들지 하다가도 언니가 계속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 아, 그만하라. 그래 그만해라 좀 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잖아. 나는 상담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인간처럼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상담은 AI가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왜? 진짜 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 그냥 앵무새처럼 아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는 상담은 AI가 대체할 수 있죠. 아, 근데 그런 학파가 있나요? 약간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같이 막 하는. 아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상담들이 다 그래. 다 약간 인지는 좀 구조화돼 있고 정신분석도 좀 아니야. 거리를 두고. 아니 네 이렇게 할게. 그게 우리가 다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인지치료 사실은 백은 그 자체가 신사야. 백은 아론 백은 되게 신사적인 사람인데 앨리스 알죠? 네. 앨리스는 되게 엽기적인 사람이야. 앨리스는 굉장히 아주 심하게 논박해요. 그 정도가 본인들은 깜짝 놀랄걸? 펄스 게슈탈트의 펄스도 그렇고 프로이트는 전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투명성을 이용했던 사람, 중립성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립성을 택한 거지 거리 두는 면에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히스테리 환자랑 거리를 뒀는데 프로이트는 그걸 깨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심리치료 대가들은요 쉽게 말해서 되게 파격적인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프로이트나 특히 로저스도 집단하다가 화내다가 지 혼자 뛰쳐나가서 화나서. 아, 로저스가요? 사람들이 로저스를 되게 오해해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정, 이해, 솔직성은 그 사람들이 성격이 스테이블해서 나온 게 아니라 로저스는 말년에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바람까지 폈던 그런 되게 드라마틱한, 그리고 되게 잘못한, 그래서 나중에 용서도 구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게 사람들과 마주하려고 하고. 로저스가 약간 옛날에 어디서 봤을 때는 되게 온화하고 대박 착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안 했어요. 잘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것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거는 그만큼 자기 주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파격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얌전하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되게. 네. 앨리스가 대학 강의 하나 갔다가 대학 강의가 취소를 당했어요. 아주 앨리스 활동할 초기에. 근데 왜 취소를 당했냐? 앨리스가 대학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이런 강의를 하겠다고 준 강의 제목이 그 대학 당시 분위기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 되게 성적인 거였어요. 아무튼 앨리스, 뭐 로저스,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은 좀 얌전하고 조심하고 몸살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애썼던 사람들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가능하면 프로이트나 로저스나 앨리스에 대해서 쓴 책을 읽지 말고 프로이트나 로저스나 앨리스가 쓴 책을 읽어봐요. 직접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존의 틀과 다른 것들을 하고 욕먹기를 각오하고. 근데 이건 약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물어보는 건데 국내에서 대형 인적재해, 자연재해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PTS 전문 치료사 수나 전망이나 현황 혹시 아시는지 약간
재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막 심리치료사를 파견하겠다 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약간 개선할 점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PTSD가 많이 발병하는 직업군이 이제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 그런 직업군들이죠. 그래서 그런 직업군들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심리 상담하는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관 자체 내에서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세월호 사건 벌어지고 나서도 이제 안산에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전문 인력들이 파견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이 PTSD 전문으로 한다는 건 이 전문이라는 게 되게 양면적인 거예요. 전문으로 한다는 거는 다른 분야보다 그걸 더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른 분야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됐을 때 난 이거 전문이야 라고 말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전문이라고 하려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 보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렇진 않나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옛날에 본인이 잘 모르겠지만 95년대 삼풍백화점 머너스라는 이제 대학 1학년 끝나고 이제 2학년 정도였는데 그때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때 그리고 뭐 서해 회리호 사건 났을 때 뭐 온갖 사건 사고들 대구 지하철 3사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근데 그런 재난과 사건 사고는 사실은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인력 방식들이 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고 누가 자격증을 주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좀 알기는 어렵고 그리고 문제는 그게 필요한데 그거 전문이 아니라고 해서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세팅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인력 어떤 전문 숫자나 뭐 현황 이런 거는 좀 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국가에서 어떤 하는 정책들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런 것들을 내놓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놓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도 사실은 국가적인 정책은 항상 예산이라는 어떤 그런 벽에 걸려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런 심리학자들을 보수를 충분하게 주면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람들이 이제 뭐 파업하고 했던 게 처우가 일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 문제점이라면은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게 당연히 문제겠죠. 그 파업 결국 실패로 끝나. 그건 잘 모르겠어. 아마 근데 뭐 대단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약간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건 약간 비추.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네.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약간 약간 제가 아직 대학원에 입학한 건 아니지만 대학원 입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자꾸 어떤 한 분야, 네 전문 분야가 뭐야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교수님 그 관심 분야를 전문 분야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일단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해야지. 그래서 전문 분야는 자기가 대학원을 나오고 수련을 마치고 나서 다양한 주제들과 분야들을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들을 안 다음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가 내 것도 좀 알고 그건 어떤 일인지도 알았을 때 그때 정하는 거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이슈들이 바뀌면 필요한 전문성들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질문할 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걸 평생 본인의 그걸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약간 대학원에서 연구 주제를 따라갈 필요는 일단은 교수님 지도를 받으니까 교수님 연구 주제를 따라가야지. 근데 본인의 평생 연구 주제는 박사 연구예요. 박사를 가게 된다면 박사가 본인의 평생 연구 주제고 전문성이지.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부부 상담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 내가 뭐지? 부부 상담을 어디서 할 건데? 누가 너한테 부부 상담을 받겠니? 아니 가족 상담하고 싶대. 네가 어디서 가족 상담을 하겠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현실적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치료 공동체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왔지만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잡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서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현실이 계속 맞아 떨어지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82번은 딱히 상관없는 것 같네요. 약간 대학원에서 연구는 보통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게 되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맞아.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중요한처럼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대신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나중에 본인이 박사를 간다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 밑으로 가야겠죠. 그때는 정말 평생 연구 주제니까. 근데 그 이제 대형 기관에 소속이 안 되고 약간 상담 치료사 약간 센터 가거나 약간 그러면 약간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능력이 약간 강소하지 않는지 약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 이거는 나도 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임상심리학자 모델이 사이언티스트 프랙티셔너 모델이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빨리 자리만 잡으면 한두 명의 연구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좀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족함을 좀 메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논문 리딩을 해요. 계속 논문 리딩을 하면서 어쨌든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도 개업을 한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자신이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주변에 이제 선후배들이나 동료, 교수들 이제 이런 사람들과 연계해서라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자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서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그거에서 능력을 유지하는 일은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요? 나는 있다고 봐요. 어떤? 왜냐하면 심리학자의 중요한 전문성이라고 봐. 사실은 심리학자의 시작은 사이언티스트예요. 프랙티셔너가 아닌 거지. 사회복지나 의사나 간호사는 사이언티스트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처음에는 프랙티셔너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체계가 작으면서 사이언티스트가 됐지만 심리학자는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프랙티셔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카데믹하게 연구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라는 직업 자체가 다른 분야와 차이점이 있다면 사이언티스트라서 심리학자는 끊임없이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하고 기존 논문들을 참고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심리학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일하는데 기여를 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여기에 들이는 노력보다 기여하는 정도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사이언티스트는 이미 버리고 이제 프랙티셔너만 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자기가 심리학자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게 나는 분명히 장점이라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라도 뭐 논문 리딩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연구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떤 빚, 마음의 부담은 계속 갖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대형 병원은 연구를 하게 해주죠. 대형병원 연구 많이 하죠. 거기는 그러니까 일단 종합병원에 가면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검사고 두 번째는 연구야. 왜냐하면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심리학자 일이에요. 왜냐면 의사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연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구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심리학자를 되게 좋아해요. 연구를 잘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검사할 수 없으니까 심리학자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거라서 병원에 있으면 연구는 뭐 아주 많이 해요. 센터는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병원이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연구를 해야 돼요. 병원에서는.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교수잖아. 그럼 교수들은 1년에 몇 점 이상씩 연구 점수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연구 점수들이 그 사람들의 연봉과 연관이 또 있어요. 그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하기 좋은 조건이 환자들이 많으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여.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 계속 연구 그 의뢰를 하는 거니까 거긴 연구를 오히려 안 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거지. 연구 펀딩도 많이 있고 의료계는. 근데 심리학계에서는 뭐 심리학자들이 딸 수 있는 연구 펀딩도 거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한다고 누가 나한테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연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아 근데 그러면 약간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약간 사회복지사나 약간 간호인력이랑 다른 심리학자만의 장점? 맞아요. 그분들은 연구를 안 배우시나요? 연구가 중요하지 않죠.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거든.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연구를 했는지는 안 물어봐요. 그냥 전문 지식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지. 사회복지사도 대학교 학력 안 필요하나요? 대학교 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진 않지.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석사 이상이라는 걸 요구하는 게 연구를 강조하니까 그런 거죠. 이건 과학자로서 정체성을 약간 지키면 경쟁력? 당연히 경쟁력 있죠. 아 근데 이런 게 약간 논문 이게 만약 대형 병원에 못 들어가면 논문 리딩 같은 방법밖에 없는지. 그거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주변에 찾아가서 같이 연구를 하자고. 대신 이제 문제는 연구를 하려면은 필요한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근데 가장 좋으려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심리학자들의 센터가 엄청 커서 내담자들도 많고 데이터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수련생도 뽑을 수 있고 이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큰 상담소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상담센터들이 큰 데가 있기는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 별로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센터가 커지면 일이 많아져서 연구는 당연히 좀 뒷전이 돼요. 약간 개업을 해서 약간 좀 몸집을 뿌리려면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대학원 나오고 수련 받고 약간 하면서 이것도 벅찰 것 같은데 경영 능력은 어떻게 쌓을 수가 있을까? 사실 경영 능력은 이거는 마치 이런 거나 좀 생각하면 돼.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하려면 그건 타고나야겠지만 심리학자가 자기 세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어떤 정도의 것들은 타고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투자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심리학자가 개업을 하고 그거를 운영할 정도의 그런 것들은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일찍 뭐 선배 센터에 가서 이렇게 좀 거기서 일도 하면서 혹은 선배한테 물어보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나는 상담센터 운영하는 경영 능력은 저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약간 경영서적이나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대단히 큰 어떤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어서 그것보다는 만약에 상담사라면 상담을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좀 약간 경영 능력을 갖추면 좀 더 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막 그렇지. 근데 이게 크게 뭔가 이렇게 빡 하는 게
과연 내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목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상담센터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혈안이 돼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갖고 있는 또 한계점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 상담센터가 나와서 우리 정말 수많은 인력들을 거의 노동 착취를 하듯이 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영 능력이 있거든, 마인드가 없지. 그래서 우리도 경영 능력과 마인드가 함께 있으면 좋기는 할 텐데, 사실 그거를 키우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어렵다? 그렇지.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과 함께 하기에는 어려운 거야. 전문성을 키우는 것과. 대신 개인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정도의 경영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약간 별로 약간 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심리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 임상이랑 상담 전공 중에 어떤 게 좀 더 좋을까? 이거는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왜 치료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후배들이 오면은 의사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 수련을 꼭 들어가고 싶다면 빨리 가는 게 나아, 대학원을. 근데 병원 수련이 크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나는 개업할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병원 수련 굳이 가지 말라 그래요. 대신 뭘 하라 그러냐면은 대학을 마치고 나는 취직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 제가 어떤 상담자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직장 경험 있는 분, 그리고 나이 있는 분.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바로바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 친구는 상담한 지 한 3년 4년 됐는데 자기는 아직도 내담자들이 직장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 직장에 대해서 뭐 안다고 그렇게 얘기가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내가 이걸 잘 모르나? 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내담자들이 다 알아차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세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센터에 어떤 선생님은, 그분도 그냥 바로 공부만 한 분인데, 뭐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정말 상담을 좀 평생 하고 싶으면 좀 취직을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직장에 들어갔어요.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간 거야. 직장에 들어가니까 난생 처음 그렇게 직장 생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거든.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늘 엄마 아빠를 원망했는데 엄마 아빠 둘 다 직장 다니셨거든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물론 경험이 많다고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너무 그런 준비나 경험이나 고민 없이,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제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럼 건강해서 80까지 90까지 산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길을 앞으로 60년을 해야 되는데 한 직업을 60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 심리치료나 상담이라면 내가 그걸 좀 나중에 해도 내가 뭐 60년 하나 50년 하나 무슨 차이 있겠어. 대신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바로 대학원 왔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떠나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좀 대학원 가서 이거 보니까 저런 게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떠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진짜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센터에 왔던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칼 들고 왔어요. 여기에서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학생들 강제 이제 종결을 이제 시켰죠. 쉽게 말해서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경험하고 다른 것도 경험하다가 이제 온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가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더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은 치료자, 좋은 심리치료자 되기 위해선 사실
진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뭔가, 내가 그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직업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이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다른 걸 먼저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상이나 상담 어느 가든지 결국에는 이건 서비스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전공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인터뷰 간다고 하니까 주위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이 좀 물어봐 주시려고 한 건데요. 약간 이게 상담 전공을 해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돈을 내가 내지 않고 벌 수를 있냐? 그거는 상담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빨리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담을 했을 때 본인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상담비를 낼 수 있으려면 상담을 잘해야 되잖아. 네. 그거는 쉽게 말해서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상담을 빨리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바꿔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약간 박사 따야 되냐 약간 특별히 교수 욕심 있는 거 아니면은 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막 어느 순간에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냐?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제주도 어떤 고등학교에서 강의 오라 그래서 강의 갔는데 거기서 강사를 채점하는데 나한테 선생님 석사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박사랑 석사랑 강의료가 달라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처음 느꼈지. 이래서 박사를 하나 보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강의 할 때 나는 박사가 아닌데 그 어느 도서관 강의였는데 내 앞뒤로 오시면 다 박사였거든. 근데 그 도서관 직원이 당연히 나도 박사라고 해서 박사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저는 박사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박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가끔 드는데, 사실 교수 욕심 있는 거 아니면 뭐 박사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저희 학교는 수업 듣는 교수님께서 약간 상담 쪽에서는 약간 직업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그분이 생각하는 직업적인 안정성이 뭔지 몰라도 상담만 잘하면 직업적으로는 안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상담도 하면서 언론에 나가서 이름도 알리고 뭐 학교 강의도 하고 이러려면 박사가 필요하지. 석사한테 강의는 안 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박사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담만 할 거다 뭐 이런다면 그래 석사만 해서 상담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박사 가는 대신 열심히 블로그를 해서 책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책을 내서 내가 대학에 강의를 가진 않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대중들 강의는 많이 가거든. 그럼 그렇게 가서 나는 사람들한테 심리학 얘기해주고 하는 것, 뭐 박사 아니어도 대신 사람들은 수련회를 찾아와서 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박사를 안 해도 나는 이제 박사인 거지. 그렇죠. 그냥 전 척척 박사입니다. 그것도 괜찮다. 그래. 근데 그러면 약간 혹시 블로그 노하우 같은 거? 블로그 노하우 그런 거 없어요. 꾸준하게 올리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본인이 그런 블로그에다가 본인의 개인사를 쓰지 말고 그거는 따로 만들고 이거는 공식적인 심리학과 관련된, 그래서 심리학 행사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나 공부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 그리고 영화 보면서 심리학도로서 느꼈던 것들 혹은 심리학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올리는 건 매우 필요해요. 꾸준함. 이번 여름방학에 한 8개 올리고. 그래? 이제 계속 올리면 돼. 계속. 약간 개인 블로그랑 공식 블로그랑 좀 구분. 그쵸. 근데 저기 서방님은 약간 두 개를 약간. 맞아요. 저분도 서방님도 그렇고 월덴 알아요? 월덴 3. 그 선생님도 개인적인 거를 올려요. 그런데 저 정도 레벨이 되면 올려도 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 선생님 이런 것도 하시네? 여행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갔는데 심리학 지식은 잘 안 보이고 뭐 먹은 얘기만 이렇게 올리면 근데 이제 서밤님이나 월덴 그 선생님은 그런 걸 올리셔도 되게 간결하고 그것도 되게 전문성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막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되게 정보를 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래서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저는 약간 자기 심리적 고난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심리적 고난 그런 거는 상담해서 하면 되고 그런 것도 약간 뭐 올려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내가 말한 거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심리학도가 하는 블로그구나 이런 것들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 특히 이제 심리치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어떤 직업이든지 막상 해봐야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심리치료는 막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내담자로 가면 그건 내가 내담자인 거고 네. 내가 상담자로 할 수 있는 세팅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담자로 경험할 수 있는 세팅이 바로 집단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는 모두가 상담자이다 모두가 내담자여서 그래서 후배들 중에 뭐 이렇게 가끔 이쪽 길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집단에 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집단에 와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되게 힘든 일을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되게 아프잖아? 그럼 이제 위로를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진짜 힘드셨겠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가식적으로 위로하지 말라고 선생님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험을 집단 상담에서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집단 상담에 들어오면은 거의 다 명확하게 결정이 돼요. 난 이 길 아니다. 반. 난 그래도 이 길이다. 반. 그래서 그런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세팅이 집단 상담이어서 그런 거를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추천해요. 이거 저 옛날에 집상치 들었을 때 한번 해봤었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하는 거는 서로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아니고 정말 그 날것의 그런 학교에서 한 건 좀 가공된 의미가 있다. 그렇죠. 학교는 돈 안 내고 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이제 돈 내고 모인 사람들이 한 번 하는데 가서 보면은 진짜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고 상담이 이런 거구나.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집어 던지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치료 상담 세팅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미리 이제 공지를 하죠. 던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 컵을 하나 바닥에 깼어 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이분이 컵 깨고 던진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 강제 종결시킨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개 집단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보면은 상담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에 34주차랑 58주차 영상을 한번 봐요. 30이요? 34. 34랑 58. 그러면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게 그런 거 이게 이런 게 상담인가?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일찍 질문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임상심리 전문가랑 정신보건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3년 수련해서 2개 자격증 다 1급 따고 치료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병원에 3년 있으면 둘 다 따기 위해 3년을 있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만 갖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능력 배양은 오히려 전문가 자격증이 나아요. 정신보건은 능력과는 상관없어. 정신보건은 그냥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능력적인 부분은 학회 자격증은 그래서 학회 자격증을 안 없애는 거예요. 근데 정신보건이랑 전문가랑 그 수련 과정이 똑같지 않나요?
아닌가? 요구하니까 정신보건은 이것도 말하자면 종인데 정신보건은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 1년에 1000시간만 제한을 했지 1년에 1000시간 동안 뭘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시간 동안 검사만 해도 그건 나와. 근데 전문가 자격증은 1000시간 중에 몇 시간은 뭐 이런 게 다 규정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보건 자격증은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하면은 전문가의 어떤 능력을 갖게 되기는 하지만 정신보건을 안 하고 전문가를 한 사람과 전문가를 안 하고 정신보건만 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수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네. 이 사람은 이걸 땄다는 거는 거의 학회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보건이 만들어지면 전문가를 없애려고 했는데 정신보건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학회에서 그래서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걸 그럼 왜 제대로 만들지 않았니? 이것도 얘기가 막 되게 복잡해. 왜? 결국에는 어떤 의사들의 압력이에요. 생각해봐. 검사 많이 시키는. 그렇지.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지. 뭔가 씁쓸한.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이권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회 안에서도 이견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이 정신보건, 산업인력공단, 학회, 전문가 자격증 3개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왜 자격증이 3개인지를 모르는 거지. 세상에 비슷한 공통된 임상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이 들어간 자격증이 3개인 데는 없어요.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정신보건 간호사는 그건 둘 다 국가 자격증인 거고. 근데 우리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나오고 그 다음 정신보건이 나온 게 아니거든. 전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정신보건 나왔을 때 전문가 없으려고 그랬는데 이 자격증이 이상하게 만들어서 같이 유지하다가 이게 너무 고급화 전략이니까 같이 하니까 산업인력을 만들었는데 이럴 때마다 계속 학회에서 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나중에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신보건 전문가 2개 다. 아니 그거는 본인이 어느 세팅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세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약간 그러니까 상담 수련은 안 받고 임상심리 쪽 수련만 받아도 치료를 어디서? 병원 참여.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약간 개인 센터나? 개인 센터는 상관없어요. 어떤 자격증이든 본인이 상담만 잘하면 돼요. 대신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려면 정신보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격증은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세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건데 개업이라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한 트레이닝 충분히 시켜주냐? 아니요. 어느 곳에서도 트레이닝은 충분하지 않아. 그거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네. 교사도 마찬가지야. 교사들이 교대 다니고 사대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서 교사들도 계속 공개 수업을 하는 거야. 계속 트레이닝을 받아가는 과정이라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건 없어요. 어느 직업이든지 마찬가지야. 그거는. 어느 직업이든지 딱 자격증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일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 그 사람이 프랙티스를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서 조금씩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야, 그 선생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학교 다니면서 알잖아. 학교 다니면서 수업 못하는 선생님들 안 만나봤어요? 자기 혼자 떠들고. 교수님들도 그렇잖아. 교수님들하고 다 연구 잘하나? 교수라고 다 강의 잘하나?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어쩐 딱 어느 정도 트레이닝 이런 건 없어요. 일단은 자격증이라는 거는 얘가 이상한 애는 아니다 이거야. 그죠? 입학시험은 위에서 자르는 거잖아. 잘하는 애들 자르는 건데 자격증 시험은 못하는 애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다고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영 이상한 애는 아니야를 얘기해 주는 거라서 자격증 땄다고 뭐 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그러면 자격증 따고 나서도 자기 혼자서 계속 공부하고 그치. 수련하고. 계속 수련받고 슈퍼비전 받고 집단 상담 참여하고 계속 그러지. 준비해온 질문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래. 2시간이나? 그래. 더 궁금한 거는 없는 거고. 네. 그래요. 아무튼 그 뭐지? 마지막으로 본인이 진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 치료자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집단 상담 하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 전공한 사람들이 있고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대학원을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좀 설득력이 떨어져. 그럼 이제 얘기를 해요.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상담 안 받을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은 평생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치료자는 늘 평가받는 일이에요. 이게 직업인으로서의 숙명인 거야. 그러면은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이 그런 평가에 되게 수용적이면서도 둔감해져야 돼. 그런 평가에 너무 예민해서 이런 평가 받기 싫다. 그러면 사실은 이쪽 길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둔감해져서 그래 뭐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것도 아닌 거야. 귀 기울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어서 일단 본인이 그런 것들이 정말 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본인이 평생 이 길을 갈 거라면 나는 조금 늦게 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병원 수련 가고 싶어요. 병원 수련? 근데 본인이 이제 개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병원이랑 기업 중에 되게 고민 중인데 근데 일단 자격증을 정신보건이랑 인상심리 전문 같은 게 낫다면 공무원 쪽으로 가거나 기업하거나 약간 선택지가 넓어질 공무원? 것 같아요. 약간 공무 쪽으로 가려면 정신보건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국가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기업 세팅이랑은 전혀 달라지는 거야. 그런 데는 행정을 잘해야 돼요. 국가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일찍 들어가다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잘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네.